안녕하세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12시 MPK 인덱스 브리핑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썸네일이 위기의 교육 현장을 걱정한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 네, 교육에 대한 내용인데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고, 이것이 제가 MPK로 오게 된 목적, 다시 말해서 저희 MPK 교육국이 앞으로 하게 될 일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오늘 그 내용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얼마 전에 이 교육부가, 그러니까 지난 6월 1일이죠. 6월 1일 날 시행되었던 수능 모의평가 및 수능 출제를 관할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감사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그 6월 모의평가 문제를 이제 공교육,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총리실과 함께 합동으로 이제 점검하는 이제 감사를 기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제 수능 문제를 내라는 거죠.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에서만 수능 문제를 내라는 건데, 여기 보면 대통령의 메시지는 공정한 변별력을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번 6월 모의평가와 향후 9월 모의평가, 그리고 수능, 이제 11월에 있을 수능 등에 이제 반영되도록 이미 지난 3월부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 관련 부서와 이제 평가원에 수차례 그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기사의 댓글을 좀 보시면, 네, 이게 지금 수능 공감 순으로 배열이 된 댓글이에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대부분 다 이 뜻에 찬성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면 사교육 카르텔 강남 치맛바람 빼고는 이 정책 지지합니다. 네. 엄마들이 이 발언을 대부분 다 지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주위 엄마들하고 얘기해봐도 굉장히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도 보시면 사교육 없는 공정한 입시를 위한 것이다. 네, 학부모 가정 사교육비 절감 효과 기대. 네, 근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세 번째 이제 공감순인데 밑에 부정선거 얘기가 나와요. 부정선거 증거 밝히신 분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다음으로 국가 영웅될 거다. 지금 굉장히 네이버 기사를 보시면 중요한 기사에 꼭 저렇게 부정선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언론이 언제까지 부정선거를 국민들의 마음을 외면할 수 있을지 제가 이 기사를 보고도 또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같은 내용의 기사를 또 다른 조선일보에서 또 나왔거든요. 다음 이렇게 보여주시면, 네,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난 3월부터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이제 수능은 공교육에서 다룬 내용을 출제하라라고 여러 차례 주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주호 장관이 이제 지난 1일에 치러진 6월 수능 모의고사부터 이제 대통령 지시를 반영하라는 지침을 직원들에게 내렸는데, 그런데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이 지시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입 담당 국장이 이 날짜로 경질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부가 모의고사를 직접 출제하는 평가원도 이제 감사하기로 했다는데, 이 현재 평가원장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인사라고 합니다. 어쨌든 3월부터 여러 번 지시를 했던 내용인데 이행하지 않아서 이 국장이 경질이 되고 지금 교육 관련 기관 감사를 들어가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 말을 만들었다고 경질되는 거 좀 과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보통 학부모님들의 지지를 또 확실히 받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이날에 이제 그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국어 문제라든지 이렇게 나오죠. 이 비문학 국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이 무슨 과목인지 아시나요? 비문학 국어. 그러니까 문학과 관련 없는 분야의 국어라는 뜻인데, 이게 좌파가 장악한 이 교육계에서 이 비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사상과 신념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막 주입시키는 통로입니다. 이 비문학 참고서들을 보면 반자유민주주의, 반기업정서, 공산주의, 반성경적인 내용들로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싣고 있고, 이 비문학 참고서의 최고봉이
네, 지금 나오는 독서 평설이죠. 여기 보시면 고교, 독서 평설, 최고의 필진, 수능, 비문학, 옳기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이 비문학이라는 이 과목을 통해서 좌파들이 자기들의 사상을 마구마구 펼치고 있고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최고봉이 이 독서 평설이고 분명히 위에 비문학 옳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또 이렇게 융합형 문제, 출제 이런 게 사실 처음부터 이제 교육 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이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전했는데 이거 부모들은 이 말이 사실인 걸 알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죠.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입 담당 국장의 경질에 대해 대통령 지시와 장관 지침을 국장이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강력한 교육계 이권 카르텔의 증거라고 말했다. 네, 이 교육계 이권 카르텔 그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르텔은 공교육, 사교육을 막론하고 교육계를 장악하고 있는 좌파들의 카르텔입니다. 지금 수능과 입시제도는 사실 선행학습을 정말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거 다 학원들만 좋은 거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선행학습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이게 탄핵 이후로 흐지부지 되었죠. 물론 이제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이 된들 그 실효성은 좀 충분히 의심되긴 했지만 그때도 이 좌파들의 이 교육 카르텔을 끊어내고자 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고 이번 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이 비문학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교육 이권 카르텔 이 이야기를 대통령실에서 나왔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 독서평설 아까 보여드린 독서평설은 35년 된 책이에요. 이거 지역사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 필진 대부분이 민중의 소리 기자들, 그러니까 이석기 라인이죠. 근데 이게 지금 초중, 중등, 고등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거는 정말 대놓고 좌편향, 종북 좌편향인데 그래도 초중하고 중등은 굉장히 잘 만들었고 중립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한 꼭지, 한 단락이 약간 교묘하게 전혀 우리가 동감할 수 없는 내용들이 가끔 들어가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중립적인데 결국에 아이들이 이 책을 보면 반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반시장 경제, 반기업 정서 이런 그리고 반창조 질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하거든요. 근데 이 책이 지금 비문학 쪽에서는 최고입니다. 자기들도 그러죠. 비문학, 수능 비문학 올킬이라고. 이게 지금 좌파 교육 카르텔의 일종입니다. 지금 그리고 소위 킬링 문제라고 하는데 이 킬링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불수능이라고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변별력을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정말 손도 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지난해 수능 국어 영역 17번 문항에 동물의 체중과 기초 대사량의 관계를 정의한 클라이버의 기초 대사량 연구 결과가 지문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고등학생들한테 이 국어 지문에 너무나 생소한 과학 용어가 등장하잖아요. 이제 이런 거 아니면 또 문제를 계속 꼬아서 정말 풀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 일명 킬링 문제 아니면 킬러 문항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킬러 문항의 출제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정말 부모의 경제력이 학력을 결정짓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수능에 이 교과 과정이 없는 내용이 나온다면 사실 어떤 지문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과연 학원은 모를까요? 이 교육 이권 카르텔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기사 댓글에도 이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을 해요. 이 보시면 그놈의 킬러 문제 몇 개만 줄여도 사교육 시장에 퍼붓는 돈의 단위가 달라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 출제 담당 국장이 왜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했는 정말 의아하다. 정말 사교육 업계와 연관된 건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이거 지금 공감 순이에요. 공감이 65개인데 지금 부모들도 똑같이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킬링 문제들, 정말 학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수능에 나오고, 이거 과연 공정한가? 이 교육, 사교육 업계하고 이 카르텔 진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엄마들하고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온 다음에 바로 소위 대한민국의 1타 강사들이 이제 반발을 합니다. 네. 지금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1타 강사인가 봐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수학의 현우진, 역사 이다짐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래요. 근데 보면 뭐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지금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를 출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시하는 것을 두고 유명 강사들이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 하면서 이 스타 강사들이 결국에는 애들만 불쌍하다고 한다는 거죠.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인데 정확한 가이드를 주시길 바란다라고 이제 말했다는 건데, 저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 말에 좀 공감은 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지금 수능을 쉽게 낸다고 했을 때 이제 굉장히 불만을 가진 계층이 있어요. 바로 지금 고3 학부모들이에요. 그만큼 지금 어려운 수능에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수능이 쉬워지면 지금 다른 걸로 지금 대학을 가야 되거든요. 그걸 준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혼란이 오죠. 근데 그만큼 우리 교육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이렇게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타 강사가 이어서 하는 이야기에 제가 그렇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 바로 이 슬라이드인데 이 씨는 특히 윤 대통령 지시의 대표적인 개선 대상으로 지목된 비문학 영역에 대해, 여기서 지금 비문학 얘기를 하죠. 네, 수능 비문학은 비판적 사고력을 배양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맞는 시험이다 라고 하면서 수능 비문학을 무력화하면 수능 국어 시험은 인공지능 시대에 고전 문학이나 중세 국어 위주로 가게 되고 한국 엘리트들은 국가 경쟁력을 잃고 뒤처지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저들의 의도가 너무 티나죠. 저 비문학을 안 하면 자기들의 사고, 자기들의 사상을 전파할 수도 없고 저 비문학으로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프랑스 고등학교는 아직까지도 문학만 합니다. 비문학 안 해요. 여전히 고전인문, 고전 문학만 하고 중세 프랑스어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가 고전을 읽고, 네, 고전 문학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사고를 하고 문해력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지, AI 시대라고 인공지능 시대라고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무슨 헛소리입니까? 네, 아이들이 지금 고전 문학 읽는다고 인공지능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냐고요. 이거 지금 믿으러 가는 이야기입니까? 1타 강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문학으로 좌파들의 이 정치질을 뒷받침하는 사상과 이념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고, 이 비문학을 통해서 좌파 교육, 이권 카르텔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들은 이 비문학 영역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네, 민주당이 총공세를 시작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교육문외한의 수능 혼수질, 민주당 윤 대통령 발언 총공세, 지금 이재명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아마도 이 비문학 발언, 또 교육 이권 카르텔 발음이 뜨끔했겠죠. 네, 그래서 수능이 지금 5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없이 이 내지른 지시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렸다라고 비판했다는데, 이 말은 맞긴 해요. 지금 고3들은 어려운 수능으로 계속 준비해야 했거든요. 킬링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이 지금 고3들을 이용해서 선동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의도는 분명히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큰 위험이 있어요. 어쨌든 수능에서 소위 이제 킬링 문제가 안 나오면 당장은 이 변별력을 갖춘 문제를 내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대학들은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할까요? 바로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치를 수 있는 논술 시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논술 학원 시장은 이미 좌파들이 장악한 지 오래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논술만큼 아이들에게 잘못된 이념을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 또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 논술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 텐데 우리 보수 우파는 우리 아이들을 이 논술 시장의 거대한 좌파 카르텔에서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는 정말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요. 지금 강남에서도 이 논술학원은 다 저쪽 사람들이 장악을 해서 제 주위에 이제 저희와 결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애들 논술학원 보냈다가 이 다루는 내용을 보고 너무 놀라서 학원을 끊었다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MBK로 왔습니다. 지금 프랜차이즈 논술 학원 말고 일반 사설 학원에서 교재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독서 편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중의 소리 기자들이 질필진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이 독서 평설. 네, 여기 보면 비문학, 올킬. 전국 모든 학교에 다 나가는, 아마 한 달에 최소한 10만 부 나갈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이 책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읽고 안 읽고는 아이들에게 달려 있고, 물론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이제 개 사설 그 논술학원에서 이 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보죠. 네, 고등학생들은 아마 시간이 없어서 못 보지만 분명히 보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보는 애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마 10만 부를 계속 찍어내고 있을 겁니다. 네, 독서평설은. 이 고등학교 이 독서평설은 정말 대놓고 친북 좌성향이거든요. 진짜 심각하거든요. 이거를 보는 애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겠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마 이 독서평설은 10만 부를 아마 매달 찍어내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독서평설, 정말 전국 모든 학교에 다 나가는 이 독서평설에 대응하는 아이들을 위한 논술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MBK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9월에 창간호를 발간할 것이고 제가 요즘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 논술 시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킬 프로젝트도 함께 시작할 겁니다. 이 독서평설은 정말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용은 정말 대놓고 정복 좌편향이에요. 근데 초중과 중등은 비교적 중립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글들을 보면 아주 교묘하게 공산주의 사상, 반자유민주주의, 특히 반시장경제, 반성경적인 내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결국 아이들이 이런 방향으로 사고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들 책은 자유민주주의, 친기업정서, 반공, 그리고 창조질서를 기지로 책을 만들 것이고 이 독서평서처럼 아주 교묘하게 전략적으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승만, 박정희, 창조질서, 성경 이야기 안 나오지만 결국은 이승만, 박정희, 성경으로 귀결되는 내용을 싣고 워크북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 방향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저희가 9월에 구체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후원회를 또 결성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리며 저도 많은 지금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또 너무나 답답한 이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PD 수첩에서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 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이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고소를 당했는데 그 이유가 점심시간에 이 급식실로 이동할 때 학생들에게 뒷짐을 지고 뒤꿈치를 들어서 이동하게 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초등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이제
풀밭을 걸을 때라는 시가 나오는데, 이 봄에 도달한 이 새싹을 안 밟기 위해서 한 아이가 뒤꿈치로 걷는 그런 내용의 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거를 실제로 교실에서 해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켰다고 아동학대로 고소가 된 거죠. 그 교사가. 그리고 또 숙제를 안 해왔다거나 준비물을 안 챙겨오면 이제 칠판에 누구누구는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이렇게 이름표를 붙였더니 아동학대라고 학부모가 교장실에 전화를 걸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다른 친구의 색연필을 실수로 떨어뜨렸길래 자 미안해 라고 사과를 시켰더니 그걸 담임이 사과시켰다고 교장실에 전화하고, 심지어 칭찬 도장을 찍어줬다고 아동학대라고 교장실에 전화를 건 학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칭찬 도장을 못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 아동학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모가 있어요. 근데 다는 아니죠. 많지는 않아요.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받아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이 고소를 당하고 저렇게 가서 해명을 해야 되고 경찰서에 불려가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 후배가 이제 플룻 레슨을 이제 요즘에 구하다 보면 레슨은 그 구하는 공고문에 친절하고 상냥한 선생님을 구한다고 써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초중고 아이들을 레슨을 옛날에 했었을 때 제가 엄청 무섭게 가르쳤어요. 이 악기라는 것은 결국은 몸과의 싸움이거든요. 몸의 한계를 벗어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엄청난 인내력과 이 지구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선생님의 레슨을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한테 무섭게 레슨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돼서 직장인이 돼서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는데, 그때 저한테 이제 무섭게 배웠던 시절에 플룻을 정말 제대로 배워서 지금 직장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대학교 오케스트라에서 없어서는 안 된 그런 존재로 이제 이렇게 대우를 받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프랑스에서 유학을 할 때 마지막 유학생활 2년 동안에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젊은 일본인 플루티스트 선생님한테 사사를 받았는데 그분이 젊기도 젊고 또 남자분이셨어요. 정말 혹독한 훈련을 받았고 덕분에 제가 법대를 다녔던 그 2년의 공백이 좀 있었거든요. 그 2년 동안 악기를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지만 다시 음악원에 들어와서 제가 2년 동안 그 일본 선생님한테 정말 혹독한 훈련을 받고 제가 음악원에서 플루트 수석 졸업을 했어요. 아마 그 훈련을 못 받았으면 지금까지도 플룻을 이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상냥하게 선생님들이 몸이 힘든 거 달래가면서 한 번만 더 해볼까? 이러면서 간청하면서 레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결국 아이들한테 안 좋은 거고 레슨 제대로 못 받는 거고 돈 낭비,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요즘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상하거나 좌절을 하거나 또는 훈계를 받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데에는 또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중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했던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선생님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교권이 무너지고 선생님이 정말 가업을 해서 을이 됐거든요. 이렇게 된 데에는 예전 교사들의 학생들을 향한 무자비한 폭행과 폭언, 그리고 이 촌지를 박혔던 그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100% 공감합니다. 처음에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질 때 정말 당시 학생들이 너무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대부분 다 이건 정말 필요하다라고 공감을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교권이 무너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독소 조항이 생길 때 선생님들의 권위가 이 존중받는 장치가 마련됐어야 했는데 그럼 못했죠. 선생님들의 당시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결국 왜곡되는 이 학생 인권 조례를 막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예전 선생님들한테 무자비하게 맞고 무자비하게 욕을 듣고 정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짓밟혔던 학생들이 지금 학부모가 되었습니다. 이건 예견된 재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겠죠. 제가 제 책 프랑스 교육처럼에서 이 학교 내의 훈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쓴 게 있어요. 네, 제가 이 제 책에서 제가 처음에 프랑스를 처음 갔는데 너무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학교 앞에 거기가 초중고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였는데 아이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맞담배를 피는 장면을 보고 제가 정말 놀랬거든요. 처음엔 아이들이 담배를 피길래 뭐 프랑스니까 뭐 이렇겠지 했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랑 맞담배를 피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너무 놀랐는데 그때는 제가 말을 잘 못했어서 못 물어봤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학생들하고 이렇게 맞담배를 피냐, 그 담배는 해로운 건데 이거 피지 말라고 왜 말을 안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어른도 피는데 우리도 피는데 뭐라고 하지 말라 그러냐, 우리가 먼저 안 피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어쨌든 아이들이 그렇게 맞담배를 피고 선생님들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딱 교실에 들어가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 깊었어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학교에서 자는 건 있을 수도 없고 껌을 씻고 들어가서 당연히 뱉고 모자 당연히 벗고 당연히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절대 딴짓 안 해요. 저는 그 모습이 정말 놀라웠는데 그래서 선생님의 권위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거의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고3 때 철학 시간이었거든요. 그 철학 선생님은 이제 특히나 철학은 토론을 많이 하니까 그때 철학 선생님이 오히려 그러니까 일부러 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심리를 건드리는 거죠. 더 자기의 그 발언을 더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심리를 건드리다 보니까 한 아이가 이게 좀 뭔가 좀 불편했는지 이렇게 욕을 했던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선생님이 그 욕을 딱 하자마자 그 학생한테 당신 좀 욕을 했고 나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그래서 이제 학교 이 훈계위원회한테 징계위원회에 나는 회부할 거다 라고 얘기하고 다시 수업을 했어요. 저는 그 학생에게 욕을 했기 때문에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되지? 이랬는데 그냥 그러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수업을 했는데 그리고 정확하게 2, 3주 후에 딱 그 철학 시간에 그 아이가 그때 그 욕을 했던 아이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오는 거예요. 정말 단추 잠그는 정장을 입고 딱 나타났어요. 그 친구가 항상 이렇게 한쪽에 귀걸이 했는데 귀걸이도 빼고 그날따라 굉장히 말끔하게 입고 왔는데 그 철학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그 교장실에서 누가 올라와서 그 학생에게 부모님이 오셨으니 우리 징계위원회에 내려갑시다 라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 동안 그 학생은 그 징계위원회 그 철학 수업에 징계위원회에 가서 무언가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 징계위원회에서 부모님도 오시고 선생님은 이미 서면으로 본인의 입장을 제출을 했고 한마디로 이렇게 재판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학생도 자기의 발언을 하고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부모의 입장도 들어보고 이제 징계 수위를 결정을 했던 거죠. 저는 그걸 보고 이 고등학교에서도 이 듀 프로세스 오브 로우가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법치를 통한 이 훈계 시스템이 마련이 됐던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듀 프로세스 오브 로우 개념을 학교에서부터 가르치는 프랑스처럼 한국 공교육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서 학생의 인권도 보장되고 선생님의 권위도 존중받는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제 책 프랑스 교육처럼의 이 내용을 잠깐 실었어요. 잠깐 실었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제 책 광고를 좀 하면 프랑스 교육처럼 저희가 지금 정가는 훨씬 비싸요. 17,500원인데 저희가 10,000원에 지금 구매 건수 제한 없이 저희 MPK를 후원하시는 그런 절차 그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이 책을 특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기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후원을 해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이 책을 많이 사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심각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제 9월에 제가 이제 독서 평설에 대응하는 이제 아이들을 위한 교재를 이제 내놓을 텐데 그때를 위해서 저도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많은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